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요. 조금 특별한 10명의 얼굴을 한번 공개하면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올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10명입니다. 자, 정 작가. 일단 이 중에서 좀 기억이 나시는 얼굴이 있어요? 뭐 전부 다 기억이 나죠. 왜냐면 저는 추리 소설을 쓰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 정보들이라든지 뉴스들을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접하는데 일단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불의의 사고, 불의의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피해자분들과 피해자분들의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먼저 표하면서 말씀드리고 다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다른 건 뭐 그렇지만 범죄 장소가 학교 그리고 가해자가 선생님 그리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이 저에게 큰 쇼크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학교는 가정만큼이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전한 장소여야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저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아는데 그런 신뢰를 무참히 깨버렸다는 점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얼굴들인데 이렇게 얼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신상 공개 제도 덕분입니다. 저희 이야기 더 팀이 한번 경찰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를 해봤습니다. 단독으로 입수를 해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역대 2자릿수를 돌파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강력사범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변호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신상 공개가 됐었고 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6명. 그런데 올해는 10명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고 실제로 10명 모두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2010년부터 이제 이런 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도 사실 최대 규모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일단 뭐 통계 자료를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실제로 이제 강력 사건들, 뭐 사건들 자체가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유독 올해 들어서 좀 잔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에 떨었던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숫자가 조금 증가한 추세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국민들이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10건이라는 제도 시행 이후에 가장 최대의 숫자가 기록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뭐 경찰, 검찰의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서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과거로 좀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과거에는요, 또 이랬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혁명 정신을 모독한 댄스광들에게 일벌 100개의 본보기로서 각각 3개월 내지 1년의 징역을 언도했습니다. 밝고 깨끗하고 인정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정화위원회는 군경합동으로 불량배를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블러 처리를 하긴 했지만 과거에 저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는 다 저렇게 영장 대기실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얼굴을 공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TV를 보면 뭐 8, 90년대 강력 사건들 있잖아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얘기했던 지강호 사건이라든지 나머지 사건들도 그냥 그 얼굴들이 그냥 공개됐고 그다음에 관련 뉴스들이나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뭐 이름 뭐 나이, 주소 그리고 제가 봤던 자료 중에는 주민등록 번호까지 나왔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랑 다르게 이런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뭐 지금이랑 다르게 그런 개인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TV에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이제 알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해서 저렇게 블러 처리가 안 된 화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범죄 사건 해오셨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른바 그 지강원 탈옥 사건. 그러니까 지강원 1988년도에 그 서울에서 이 공주 교도소로 이감하는 그 과정에서 이 교도관을 이 사실은 24명이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2명은 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 지강원을 포함한 그 4명이 결국은 이 서울의 그 주택 안에 들어가서 인지를 잡고 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요구를 했죠.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그 비지스의 그 할러데이스라고 하는 팝송까지 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탈취한 그 권총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위협적인 행위를 했고 그 당사자 2명은 권총으로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고
또 다섯 발을 이제 그 권총 안에 탄환이 있었습니다. 그 두 발은 이제 경찰에 대해서 발사를 했고 본인은 그 깨어진 그 유리 등으로 자해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발사한 총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다만 이제 그 인질 상황에서 이 죄수가 내뱉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듣게 되었던 점, 네. 특히 기억을 반추해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그렇죠. 예. 하는 이야기가 이 지강원으로부터 그 나왔던 것이고 그 본인이 사실은 이제 약 500만 가량의 그 절취 사건으로 7년의 징역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보호감호죄가 있어갖고 10년 또 보호감호를 받게 되는 이런 17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정경환 씨 같은 경우 사실은 76억을 횡령을 했는데 7년의 형에서 3년만 살고 그대로 나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본인은 저 국민학교법이 나왔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다 우리가 그 댓글에 되었고요. 어쨌든 그 끔찍한 그 범죄 현장을 직접 전 국민들이 목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비슷한 것이 이제 1993년도에는 아주 엽기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이른바 그 지전파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약 그 7명의 이른바 그 범죄단체 조직이 네. 살인 연습까지 하고 또 살인하고 나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까지 마련을 해서 네네. 이때의 그 동기는 소위 그 부자에 대한 이제 증오. 그래서 끔찍하게 살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납치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살해 행위에 참여시키게 하는 이러한 그 행태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포착이 되었고요. 그 진술하는 과정, 현장 검증 그리고 상당히 섬뜩한 웃음 그리고 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옮기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압구정동이 상당히 번화했는데 네네. 이른바 그 오렌지족이라고 뭐 그때 좀 멋있게 보이는 이 부자층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타겟을 해서 다 오렌지족을 제한 못하고 간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전 국민이 살인 다 중계 방송을 예, 그렇죠. 목도했던 뭐 그런 사례가 생각납니다. 아 그런데 뭐 번외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아니 근데 저도 기자 초년병 시절에 수습 기자 시절에는 그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가 이렇게 몸 수그리고 한마디 하라고 이제 인터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트렌드가 좀 바뀐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정한 그 법에 근거해서 이 피의자의 신상 장치가 결국은 맞아야 공개가 되는 뭐 이런 형태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경찰에게 일정한 그 통지안인 제언을 한 거죠. 즉 이송 과정에서 이런 용의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네. 특정한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그 행정 규칙으로 내부 규칙으로 네. 인권 보호에 관한 뭐 경찰 관리 규칙.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테면 그 마스크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모자를 씌워준다든가라고 하는 관행안이 이제 관행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TV에 옛날 TV에 그냥 다 나왔던 이런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왜 지금은 꽁꽁 감춰지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바로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2004년 미량 사건. 이거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요? 그러니까 밀양 지역에서 44명의 남고생들이 여중생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제 연쇄 성폭행한 사건을 이제 뜻합니다.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밀양 지역의 이제 그 학생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지역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바람에 많은 이제 그 국민들을 좀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가해자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지 이게 언론이 이제 여과 없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과 피로감을 느낀 점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죄가 특정되지 않았다. 아직 뭐 체포가 된 거지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 범죄자에게도 인격과 초상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정보를 특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정보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가해자들의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밀양 사건 이후에 이제 신상 공개의 수사기관이 조금 더 신중해졌고, 자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빈자리를 여론이 채우는 상황들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이 먼저 얼굴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10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마 강호순인데 이례적으로 이거는 이제
언론이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강호순의 얼굴을 언론이 그렇게 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의 그 성격과 그 본질이 그야말로 인간성을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는 극단적인 악마 같은 모습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강호순이 10명의 여성, 뭐 노래방 종사원 또는 학생, 그냥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까지 마치 그 미국판 테드 번디 같은 연쇄살인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상당히 그 호남형으로 호감을 주는 이런 인상을 하나의 그 미끼로 해서 이를테면 이 주차장이나 또는 정거장 등에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호감을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타는 순간 사실상 이 강호순의 표적이 되는 거죠. 범죄의 이른바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준비해 있던 이를테면 뭐 나이론 끈, 뭐 기타 줄로 결국은 경부 압박 등의 행위를 통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하게 되는, 그리고 시신을 안매장하게 되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끔찍한 이런 그 사람에게 얼굴을 가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겠느냐?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수사관행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조언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가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언론 등에서 이건 온당치 않고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새로운 방위, 즉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국민이 알아야 이를테면 스스로 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죄에 관한 다른 정보도 또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공평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이른바 불이익도 분명히 이렇게 공적인 목적으로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론의 대부분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 국가기관이 멈칫하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나름 사명의식을 갖고 이것은 공적 사건이 아니라 공적으로 알릴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신문사 또는 언론 등에서 얼굴이 직접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강호순의 반응은 어땠을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강호순이 반발을 했어요. 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느냐,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아니 그렇게 되면 예.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길지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내 아들. 네. 그런데 그 주변의 그 평판과 이런 얘기들에 의하면 뭐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착이 있다든가 뭐 관심을 가졌다든가 이른바 그 보호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우리가 그 착안할 점은 연쇄살인자도 스스로의 스스로의 삶, 또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타자, 그게 바로 이제 아들이 되겠죠. 네. 그건 상당히 그 소중하게 여기는 양가적 정서 태도를 갖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유영철 연쇄살인에서도 이 사람도 한 뭐 22명까지 살해를 했는데, 이를테면 제가 그 편지를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어갖고, 네네. 이를테면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뭐해? 라고 했을 때는 그 시신 훼손 자체를 멈추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와 비슷한 거죠. 양가 감정. 양가 감정, 즉 네. 자신의 그 생명과 자신의 아들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그 소중한 감정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연쇄살인의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모습이 아마 지금 그 강호순의 그 반응에서도 내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정서적 표현이 아닌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신상공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게 이 강호순뿐만이 아니에요. 잠깐 아까 언급하셨던 5년 전 그 발생한 또 다른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관련된 일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신문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한 여성이 그 체포된 유영철한테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발길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 밑으로 저 여성분께서 나뒹굴게 되는 그 모습인데, 자, 근데 이 여성이 바로 살해된 피해자의 어머니셨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경찰이 피해자 어머니한테 발차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저 당시에 저도 뭐 여러 그 수사에 그 자문도 많이 하고 네. 또 이 실무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외관상 보게 되면 마치 그 형사가 그 유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이단 협착을 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야말로 감정이 북받치는 그 피해자 유족이 네네. 이와 같이 달려드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용의자를 일단은 신변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부득불 물리적으로 그 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막았던 것이지,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 경찰이 무엇인가 다른 네, 뭐 스트레스가 쌓여서 피해자 유족에게 이단 협측의 의도를 갖고 발길질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 실무의 당사자도 이제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런 대응이 또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도 국민적 공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수사기관의 그런 판단 없이 일단 이 강호수는 언론이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언론이 이렇게 공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뭐 흉악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 판결을 받기 전 뭐 수사 단계에서 뭐 언론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혹은 뭐 요즘에는 유튜버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무죄 추정의 그런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설사 이제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든 혹은 진실한 사실이든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이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사건이 뭐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또 공분을 살 만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고 또 증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미 채집됐고 공개된 증거만 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뭐 다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책임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당시 신상 공개를 두고 이게 뭐 수사기관이 공개를 하냐, 언론이 공개를 하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이제 2010년에 우리가 지금 앞서 다뤄봤던 피해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신상 공개 얘기를 해보면 이게 2010년에 다시 이제 제정이 된 건데 이러면 신상 공개의 기준도 엄격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을 만족해야 대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이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그 범죄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그런 중대 범죄도 있고 그밖에 뭐 마약 사건이라든가 혹은 뭐 범죄 단체 조직과 같은 이런 중요 범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에 이 대상 범죄를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을 하면서 범위가 좀 확대가 된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요건들, 범죄가 무척이나 잔인을 해야 되고 혹은 뭐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또 충분한 증거, 그러니까 이미 공개할 당시에도 뭐 현행범 체포라든가 명확한 증거가 확인이 돼서 추후에 유죄 받을 것이 사실상 확실해 보이는 그런 사건에 해당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혹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익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요건들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일단 뭐 체크리스트를 따지고 보면은 내용이 이제 수십 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만족을 했을 때 결국에는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되는 건데 사실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7월에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때 이제 가해자가 아들을 상대로 해서 화재 총기를 이용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범죄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 말지 이 부분 역시도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앞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들에 비춰 본다면 공개를 해도 무방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결국 유가족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가 아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모두 가족이었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의 아들, 그러니까 가해자의 손자죠. 이런 자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사건이 공개가 되고 또 가해자가 공개될 경우에는 이 가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피해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했다 하더라도 이런 가족들의 그런 피해 역시 충분히 그 이상으로 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됐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 얘기를 해보면 이게 항상 뭐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언론 얘기를 해봤다면은 수사기관이 조금 망설이는 사이에 국민 여론이 더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례죠? 2018년에 PC방 살인 사건. 이거는 국민청원 이후에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성수동의 PC방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저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뭐 일일이 세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C방에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이제 말다툼이 간단히 벌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칼을 구입해서 돌아와서 이제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제 가해자인 김성수가 자신이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제 변명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요. 이것 덕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상을 게시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개해야 된다는 청원이 100만 건이 넘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김성수의 이제 신원을 이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체포됐던 김성수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에 이를테면 분노 조절을 못할 만한 이제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가 치워달라고 해서 이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그것을 안 치워줘서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본 다음에 이제 저 김성수의 이른바 저 시점까지 어떠한 생활을 해왔느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조사 등에 의하면 사실상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쉬운 상태에서 화를 안 내도 되는데 네.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아주 그 극단적인 분노가 치닫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였던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와의 문제 또 가정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뭐 이것이 그 연결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갈등 자체를 물리적으로 더군다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목전에 있는 것을 무조건 폭발해 버리고 마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제3자가 봤을 때는 굳이 화가 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대한 판단을 잘못 왜곡해서 나에 대한 무시, 나의 그 인격에 대한 손상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극단적인 분노와 함께 그 공격 행위로 나갔다. 뭐 이런 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관련된 뭐 이런 그 정신적인 상태와 같아서 뭐 국립 그 법무병원에서도 평가도 있었고 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가 국민들의 공분으로 신상이 또 공개가 됐다면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바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그 N번방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공개된 거예요? 네, 조주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적인 성착취물, 양산이라든가 혹은 공유를 하고 또 유포를 했던 그래서 상당히 공분을 샀던 사건의 주범인데 이 시점은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화두를 좀 던졌습니다. 과연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있는가?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적 제재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이미 김성수 사건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민의 그런 분노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이 조주빈 N번방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법이 너무 미흡하다, 처벌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분노를 느낀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경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자에 의하면은 이런 조주빈과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흡하다에 따라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뭐 얼굴, 나이,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른바 사회적인 사형을 선포를 한 거죠. 이런 방식 말고도 이제 주홍글씨라는 그런 자경단 역시도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이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이런 가해자들을 추적을 하고 또 응징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설립된 자경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사방, N번방에 직접 들어가서 이 신상들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이버 자경단 형태도 있었습니다. 정 작가님, 그런데 이게 이 디지털 교도소 이런 사적 제재가 네. 더 논란이 일 수 있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찰이 체포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해도 네. 사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한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적 제재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신중하지만 그런 사이버에서 활동하는 쪽은 이제 정작 당사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고 개인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생겨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이제 성범죄자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본인은 그냥 들어갔던 것뿐이지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 건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사적인 제재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멈춰지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억울하고
이제 뭐 분노스러운 지점이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창작자들이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내용의 통쾌한 내용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고 좀 걱정스럽고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뭐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뭐 10명의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은 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쯤 되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신상 공개를?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뭐 일본이나 미국과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상당히 좀 자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력 사건에 한해서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한국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한국인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 그러니까 얼굴 사진이라든가 이름 같은 것들 다 공개를 했는데 정작 이것이 이제 바다를 건너와 우리나라에서 뉴스화가 됐을 때는 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또 이니셜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사실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머그샷 공개가 상당히 뭐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그런 혐의라고 네.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가 체포가 되면은 이런 머그샷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데 지금 지금 타이거 보시는 우즈죠? 것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인들 뭐 이런 스포츠 선수 타이거 우즈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 머그샷이 공개가 되면서 또 이 사진이 전 세계에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중을 떠나서 사실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런 사진이나 혹은 기타 정보들이 공개가 된다. 그래서 미국 혹은 뭐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머그샷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국내의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